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최근에 정말 불경기는 불경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건전하게 건실하게 사업하시던 많은 분들께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변호사님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돈을 못 갚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돈 못 갚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아무래도 깜빵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선을 그어드립니다. 기망행위의 존재에 따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 사례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변호사 1년차 때 이제 처음으로 맡았던 형사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사기죄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요, 1심 시작하기 전에 경찰 조서에서는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사기친 거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죠. 라고 자백을 한 상태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이 왔어요. 근데 그 증거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제가 모시고 있던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건 자백 사건이니까 양형하고 집행유예를 빼자라는 것들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록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기인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들을 찬찬히 들어보다 보니까 자기는 사기죄로 인정한 적이 없대요. 근데 돈을 못 갚은 건 사실이니까 나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 정말로 사기치는 사업가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뻗대고 말도 안 된다라고 버텼을 겁니다. 재판은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님의 입장에 반해서 제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이것이 금액 자체가 한 2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실형 선고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어요.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좋았죠. 그분께서 저를 2년 정도 계속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어붙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대개는 사기라 그러면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도 사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빌렸을 때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다른 데로 용도를 전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임대차 보증금이 지금 필요할 줄 알았는데 며칠이 늦어져가지고 급한 대로 이제 회사 직원들이 봉급을 줘버린다라든지 아니면 기존 다른 채무들을 변제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용도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잘 피해 가시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력의 과시.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다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돈이 굉장히 많다. 4명으로 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은연중에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공공한 상황이 아니라 잠깐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누구나 말할 텐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재력 과시형 사기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반대로 이렇게 반문하시죠. 사업하다 보면은요, 급한 돌부터 끄는 게 맞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용도 사기가 돼버리기도 하고요. 사업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눅 들어가서 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재력을 제가 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들이 되게 모호하고 애매하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회피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기죄가 되는가 사기죄가 되지 않는가가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린 이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이분께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죠. 나름대로 사업도 번듯하게 있었고 직원들도 뭐 수십 명이 함께 있었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고 수주가 생각보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믿었던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갑자기 여러 직원들이 서포트 해주던 일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정신이 없어요. 내가 이걸 왜 빌렸는지도 모르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저 돈을 못 갚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찬히 따져보고 해가지고 이 돈은 이 용도로 쓰기로 빌린 게 아니었고 다른 용도로 쓰기로 빌리기로 했고 그 용도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 그대로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점들을 충분히 고지 드렸을 직한
정황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결국엔 무죄를 받았거든요. 당신에게 잘못했죠, 인정하죠, 그냥 이렇게 일부 변제하고 집행유예로 갑시다가 가장 흔한 변호사 상담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당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기소가 됐잖아요. 왜 기소가 됐을까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 고소인 측과 저희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 전화 녹취 이런 것들이요, 좀 굉장히 불리하게 편집이 돼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고소장 내용들이라든지 고소인의 주장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저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리한 증거들을 갖고 계셨는데 이게 유리한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어쩌면 당신께서도 이런 상황에 내몰리실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갑을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문자 카톡 내용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고소인 피해자가 뭘 속았다라고 주장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실 수도 있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당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갖다가 챙겨줄 여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실 수밖에 없고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당신이 채권자와 주고받는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상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가능하면 채권자의 연락들을 갖다가 좀 제한하십시오 라고 말씀까지 드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요, 왜 사기죄로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주장들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